안녕하세요. 주식도서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최근에 매매하고 나온 대보 마그네틱을 좀 매매하고 느낀 점에 대해서 좀 같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저는 최근에 이제 대보 마그네틱이라는 종목을 매도하고 있어요. 지금도 아직 좀 비중은 남았고 지금 계속해서 비중을 줄여 나가고 있는데, 저는 지난 7월에 이렇게 분할 매수로 접근을 했고 이후 이렇게 큰 하락빔을 맞고 이때를 견뎌내고 지금 최근에 다시 이제 급등이 나오면서 수익 실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이 시점에 이제 이틀에 걸쳐서 지금 매도를 하고 있는데, 이때 지금 한 10% 정도 수익이 됐고 지금 뒤에서 이제 한 12% 정도 수익 실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매를 하고 나서 이제 좀 복귀를 하면서 뭐 아쉬웠던 점이 뭐 있나, 그나마 내가 이거를 잘 했던 점이 뭐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일단 저는 처음에 드는 생각이, 내가 만약에 이때 저점에서 물을 타서 갖고 있었으면은 어땠을까? 수익률이 뭐 지금보다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만약 내가 이걸 현금이 아니라 신용을 통해서 이제 매매를 했다면 과연 내가 이 하락빔을 맞았을 때 버틸 수 있었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제가 대보 마그네틱을 이제 처음에 매매하게 된 이유부터 한번 같이 이야기해보면, 작년에는 이게 전체적으로 적자를 기록했거든요. 이거는 반기까지인데 제가 매매했을 때 기준으로는 반기까지밖에 안 나와 있었는데, 이게 대보 마그네틱이 전년도에 영업이익 적자를 기록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매매할 때까지는 2분기까지밖에 안 나왔었는데, 보시면은 매출액도 전년 동기랑 비교를 해봤을 때 크게 증가를 했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지금 한 거의 5배죠. 한 5배 정도 증가를 했고, 당기 순이익도 한 2배 이상 증가를 한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올해 실적은 그래도 좀 상대적으로 안정적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거는 좀 3분기 2분기 건 없고 3분기 재무 비율인데, 보시면은 이 회사 자체가 유동 비율이랑 유보율은 높은데 부채 비율이 좀 낮은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저는 좀 재무도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 좀 안정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주력으로 매매를 하는 이유 중 하나인 이제 차트를 좀 보시면은, 7월까지는 지금 이전에 보면은 이게 이평선이 이렇게 발산이 돼 있다가 이제 7월 6월부터 이제 모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주가를 이평선 위에 이렇게 올려놨고, 저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평선이 모였으니까 방향성을 결정해야 되는데 그게 이렇게 위로 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제 생각과는 다르게 이렇게 하락으로 방향을 틀더라고요. 네. 그래서 보시면은 저는 이때 이제 상방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종목을 이제 접근을 했는데, 보시면은 이게 이제 9월 달이죠. 9월 달에 이렇게 하락빔이 크게 나왔는데, 그 이유가 사실 뭐 개별 종목에 악재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이 9월 달 이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때부터 제가 좀 기억을 하거든요. 아니, 나 8월 중순부터라고 제가 기억을 해요. 이 하락 이후에는 보통 이전에 이렇게 상승이 나올 때는 개별 종목들이 다 올라왔었는데, 이 하락 이후엔 이제 하락한 종목들 중에서 이제 특정 섹터들만 올라가고 대부분의 종목이 이제 하락을 맞고 회복을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 이후에 이제 여기서 크게 무너지는, 이제 9월달 중순부터 크게 무너지는 거는 대부분 종목들이 좀 많이 다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대보 마그네틱도 보시면은 이때 9월 한 초 중순부터 이렇게 무너지기 시작할 때 크게 무너져 버렸죠. 그래서 이게 방향성을 좀 하방으로 이렇게 잡고 급락이 나왔는데, 제가 매수가가 한 35,000원 정도 됐었거든요. 35,000원 정도 됐었는데, 이게 저점이 28,400원이었 거예요. 아마 28,400원인데 거의 손실률이 저점 대비했을 때 한 18% 정도 이렇게 하락이 나왔어요. 근데 저는 뭐 이러한 하락을 좀 많이 맞아보기도 했고, 이 종목에 대해 확신이 있어서 뭐 결국 존버를 했죠. 존버를 해서 이제 최근에 수익을 내고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느꼈던 이 매매를 통해 아쉬운 점은, 아까 위에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확신이 있었으면 왜 저점에서 물을 탔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확신이 있었는데 왜 하방에서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를 낮추지 않았는가, 이런 좀 질문을 저한테 할 수도 있고, 저 자신에게도 이런 질문을 했었는데, 근데 확신은 분명히 있었거든요, 이 종목에 대해서. 근데 결국에 그러지 못했던 이유는 이거죠. 자산 배분의 문제, 주식 비중과 현금 비중. 저는 확신은 있었는데 결국 이 자산 배분을 잘 하지 못했어요. 저는
저거를 매수할 시기죠. 그러니까 저거를 매수할 시기에는 자산 배분을 아예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매수 버튼만 눌렀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계좌에 이제 현금을 대부분 소진한 뒤여서 확신이 있다고 하더라도 추가로 매수할 현금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특히 올해 한 8월 넘어가면서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셨을 거예요. 갑자기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드셨을 것 같은데 저도 그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을 탈 수 없는 건 당연하고, 사실 확신이라는 건 심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확신을 갖는다는 거는 내가 찾아본 데이터들이 내가 생각하기엔 합리적이다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을 갖는 건데, 근데 이 위에서 이렇게 하락이 나오다 보니까 혹시 내가 찾아보지 못하고 내가 놓친 데이터들이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제 그 확신에서 이제 의심이 들기 시작하면서 확신이 좀 흔들리게 되죠. 물론 저는 이런 경험을 좀 여러 번 해보다 보니까 또 이러네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냥 버티긴 했는데, 이런 하락이 나오면 사실 확신도 좀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냥 이런 경험이 너무 많았어요. 저도 한 6년 동안 주식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중장기 투자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런 하락이 뭐 한두 번 맞는 게 아니어서 저는 그냥 또 이러네, 뭐 언제 올라오겠지라고 그냥 버티긴 했는데, 이러한 경험을 하면서 이제 더 느끼게 되는 거는, 확실히 이제 자산 배분이 이제 중장기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1번이다 라고 다시 생각을 하게 좀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매매 전부터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했었고, 지금은 이제 최근에는 이제 자산 배분을 가장 1번으로 하고 지금 매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매매에서 그럼 좀 잘한 점은 뭘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제가 만약에 이걸 현금이 아니라 신용 매매를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과연 신용 매매를 했으면 저 하락 구간을 버틸 수 있었을까라고 저에게 스스로 물어보니, 저는 신용을 썼다면 아마 저거 못 버텼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도 이야기 드렸듯이 마이너스 18%거든요. 근데 신용을 썼으면은 사실 저거를 버틸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일단은 신용을 썼다면은 저는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그 의심이 더 커질 수 있었을 것 같고, 그 의심이 확신을 무너뜨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만약에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이제 신용을 쓰다 보니까 레버리지를 사용해서 제가 감당할 수 없는 포지션을 크게 잡았더라면 마진콜을 받아 어쩔 수 없이 매도를 했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매매에서 그나마 잘한 점은 뭐 현금을 사용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아까 이야기 드린 위에 이제 자산 배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면,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이제 본인의 자산 배분을 하지 않고 투자를 결정하는 매매를 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많은데, 이제 뭐 투자 경력이 많이 안 되시거나 그러신 분들은 보통 자산 배분보다는 그냥 종목에 집중해서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전 상승장에 이제 2020년 코로나 이후 이제 올 7월까지는 크게 이 자산 배분의 중요성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시는 분들이 더 많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이렇게 상승장인데, 이런 상승장에서는 굳이 자산 배분을 할 필요 없어요. 그냥 계속 주식 매수만 하면 되거든요. 그럼 어차피 다 오르니까, 시간 지나면. 그러니까 자산 배분에 대해서는 좀 소홀히 생각하고 투자하는 경우가 많았고, 사실 저도 그랬고, 저도 한 8월 중순 이후부터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 8월 달까지만 해도 그냥 결국 자산 배분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종목으로 어떤 걸 선택을 하느냐, 어차피 상승장이기 때문에 내 종목만 잘 선택해놓으면 어차피 그냥 다 오른다라고 생각을 하고 투자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자산 배분에 대해 좀 많이 소홀히 투자를 했었고, 근데 지금 이런 하락장이 딱 나오고 나서 보니까 자산 배분이 무조건 1번이구나 라는 거를 좀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국내장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작년 같은 이런 상승장은 거의 안 나와요. 보시면은 이게 2010년도부터 차트인데, 이러한 상승장은 작년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뭐 조금 상승장이라 하면 2016년에서 17년, 보통 우리나라 장은 하락장이거나 이렇게 횡보장인 경우가 많았거든요. 뭐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과거를 미루어 봤을 때 이런 경우가 많았다라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대비할 수 있는 거는, 과거를 비롯해 봤을 때 우리나라 장은 상승장의 가능성보다는 하락장이거나 횡보하는 장이 더 많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장에서는 사실 자산 배분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해요. 이러한 상승장이 아닌 이제 하락장, 횡보장에서는 뭐 박스권 매매를 하시더라도 자산 배분을 해주고 박스권 상단에 오면 일부를 익절하고 하단 그 현금으로 이제 하단에 오면 다시 매매를 하는, 이런 조금 리밸런싱하는
매매가 가장 효과적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국내장은 하락장과 횡보장이 많기 때문에 그런 매매 방식이 좀 효과적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장에서는 뭐 국내장, 이제 미국장이랑은 좀 이야기가 미국장에서도 어느 정도 그 자산 배분을 해야 되지만, 그것보다도 국내장에서는 이 자산 배분을 제1 원칙으로 해두시고 칼같이 지키시는 게 저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투자를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코스닥 기준으로 이렇게 기준을 세워두고 지금 제1 원칙으로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매매를 하다 보니까 장점이, 이제 중장기 투자를 하다 보면은 사실 하락장에 매수를 해야 좋은 결과가 있는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근데 사실 캔들이나 뭐 차트의 모습 같은 경우는 하락장은 다 무너지는 경우가 많고, 상승장에는 좀 매력적이게 꾸며놓는 모습들이 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준 없이 이렇게 기준 없이 투자를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이제 매매할 구간이 아닌데 매매를 한다거나, 시장이 이미 높은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비중을 크게 실어서 매수를 하거나, 이러한 실수를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런 기준을 만들어 두고 투자를 한다면 상대적으로 제가 위에서 이야기 드린 그런 실수를 좀 줄일 수 있게 되고, 심리적으로 안정적인 투자를 할 수 있게 되다 보니 투자 수익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잘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중장기 투자를 하신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저는 현금과 주식의 비중을 결정하는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위에서 이야기 드린 잘한 점 중에 이제 신용매매 이야기를 조금 하자면은, 신용매매는 제가 생각했을 때 특정 시기가 아닌 이상은 좀 자제하시는 게 투자를 하는데 좀 안정성 면에서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지금 부자가 된 개인 투자자들 중에서 신용매매를 써서 그 자리에 갈 수 있었던 사람이, 저는 제가 알기로도 한 절반 이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신용매매를 써서 간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이제 신용매매를 쓰는 것이 잘못됐다 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저는 신용매매를 써야 하는 시기가 있고 쓰면 위험한 시기가 있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신용매매를 써야 하는 시기는, 뭐 시장이 급락이 나오면서 코로나 때처럼 뭐 지수 기준으로 뭐 코스피가 뭐 15% 20% 빠진다, 하락이 나온다, 그렇게 된다면 그 시기부터는 좀 신용매매를 사용하기 시작해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뭐 신용매매라는 게 사실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거니까, 그런 하락장일 때만 좀 레버리지를 사용해서 신용매매를 하고, 그냥 그런 하락장이 아닌 뭐 그냥 일반 정규장에서는 신용매매는 되도록이면 사용하지 않는 게 저는 여러모로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